이번 시간은 여러분 5번째 수장 창호 유리 미장 타일 도장 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수장입니다. 여러분, 수장 공사는 마무리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얘는요 천장, 벽, 바닥을 마무리 짓는 일을 여러분 수장 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벽체죠. 벽체 꼭 이렇게 나무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도배 공사도 수장 공사에 들어가요. 도배라고 하면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가인데 여러분, 상가에 내가 페인트 칠해놨어. 그러면 이것도 자 수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여러분 반자라고 해요. 자, 이걸 있어야 여러분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면 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장 틀이 필요한 거죠. 천장 틀을 뭐라고 얘기하면 반자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반자 틀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 천장은 왜 만들어요? 아시는 분이 없네. 천장 몰라요? 근데 생각 안 해봤어. 그냥 만들어져 있었어.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요 위가 지저분한 거지. 그걸 가린 막이 여러분 천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배도 하는 거죠. 자, 도배 뭐 벽에다든 뭐 천장에든 상관없어요. 근데 요 천장에 도배하는 거 보니까 생각나네. 왜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 벌써 저 뒤에 따라오면서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고 가도 왜 안 떨어지고? 왜 우리 알아보나? 만만해 보이나 우리가? 아니에요. 도배할 때 여러분 요 가장 큰 원인은 뭔지 아세요? 저 도배용 풀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아셨죠? 창호 공사입니다. 여러분, 창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거죠. 얘가 여다지예요. 여다지인 줄 아셨어요? 몰랐죠? 얘가 뭐예요? 미세기. 그 다음 얘가요? 지금 여기 이게 뭔데요? 여러분, 스크린도어 또는요 지하철 문 또는 승강기 문 전부 다 미닫이입니다. 그러면 미세기하고 미닫이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열리면 개구부 전체가 열려요. 근데 얘는요 반밖에 안 열린 거죠. 이쪽으로 열든 이쪽으로 열든 반밖에 안 열린다고요. 이거 여러분 문도 있죠. 미세기로 만든 문도 있다고요. 아셨죠? 자, 간혹가다 이것을 미석이라고 하는데 표준어는 미세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표준어는 미석입니다. 미세기. 자, 그런데요, 저 미세기는 주로 채광, 환기의 목적으로 써요. 저게 만약에 문으로 만들어 있으면 사람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 발코니 나갈 때 대부분 미세기 문으로 돼 있죠. 꼭 창 아니어도 돼요. 자, 근데 얘는 빠른 시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부 전체를 열어주는 거죠. 미닫이가. 미닫이 문 옛날에도 있었어요. 많이 다뤄놨습니다. 아셨죠? 대부분 본 여러분 미닫이 전부 다 자동이죠. 자동이다. 근데 옛날부터 자동이었어요. 얘 미닫이가. 여러분, 왜 옛날에 사극을 보면 신하가 왕을 접견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면 지가 알아서 열리죠. 무술이도 열어줬잖아. 하여튼 자동이었어요. 옛날부터 얘는. 여닫이입니다. 여러분, 집의 문이 거의 대부분 여닫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구분하신 분 내가 거의 못 봤어.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못,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못 알아. 거의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알고 계셔야 여기에 사용되는 철물을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여러분 여닫이에 쓰는 철물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따르면 여러분 경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실린더 또는 실린더로 그냥 문 손잡이. 또요. 고무줄? 여러분 혹시 어떤 데 보면 여기서 팔처럼 달린 거 있었죠? 얘 이름이 뭐예요?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경첩이 달리는 게 무거운 문은 여러분 피봇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로 요게 얘 잠금 장치죠. 이 잠금 장치 이름 아세요? 크리센트 또 크레센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어디에만 쓴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요 미세기를 이렇게 세우면 뭐가 될까요? 창이 어떻게 열려요? 위아래.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오르내리기 창. 아, 얘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내리기 창이 되잖아. 별거 아니야, 오르내리기 창이. 그러면 오르내리기 창에도 요 잠금 장치를 씁니다. 크리센트를. 아,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전문 접이문이에요. 접이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어디 가면 있어요? 카페? 카페. 주로 1층 같은 데에서 자, 밖과 안을 연결해 주는 거죠. 회전문. 근데 회전문은 왜 쓰는 거예요, 그때? 뭐 씻으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출입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문은 아니에요. 자, 회전문은 항상 어때요? 닫혀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한 온기가 밖으로 잘 못 나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기가 잘 못 나가는 거죠. 쉽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 절약. 또 하나, 들어올 때 왕창 들어와요? 한두 명씩 들어와요? 그러면 인원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출입을 인원을. 그러니까 잡상인 같은 사람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면 너는 들어오지 마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르내리기 창이죠. 올라왔다 내렸다. 눕혀놓으면 뭐가 돼요? 미세기. 그런 개념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요 철물들이 어디에서 쓰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시험 문제 요게 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다지를 왜 외우고 미세기를 외우고 미다지를 왜 외우냐는 거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외우는 이유가 있죠. 이걸 잘 몰라. 뭘 몰라 있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항상 시설교는요. 주변 것을 항상 잘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철물도. 자,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 도어 체크. 자, 이걸 도어 클로즈라고. 요 실린더. 그다음에 크레센트. 아까 보셨죠? 자,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말 말고 뭐 이런 거죠. 왜 하는 거예요, 이건? 너 문 여기서 멈춰라게 하는 거죠. 다치지 말고 고정시키는 거죠. 도어 스톱. 여기는 또 뭐예요, 이거? 욕실에 가면 욕실 문 안쪽에 가면 얘가 걸려 있죠. 얘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얘를 안 닫아놓은 상태에서 집안에 꼭 머슴애들이 있는 집은 꼭 문 갖고 장난치는 경우 있어. 문을 열어라 안 된다. 문을 잠궈갖고 막 열고 닫고 하다가 문이 갑자기 열리면 문 손잡이에 의해서 그 벽에 닿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안 깨지면 좋은데 그게 잘못되면 타일이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먼저 닿는 거죠. 요 고무가 먼저 닿으면 그만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도어 스톱이에요. 얘는 바닥에 설치하는 도어 스톱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도어 스톱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미다지에 달아요, 여다지에 달아요, 미세기에 달아요? 여다지. 시험 문제 그거라요, 이게.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리입니다. 자, 유리는 여러 가지 유리가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인 보통 판유리, 두꺼운 유리가 있는데 잠깐요. 여기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굳이 다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유리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박판이라는 게 있고 후판이라는 게 있죠. 두께 6mm 이하를 박판, 두께 6mm 이상을 후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표현 들으면 조금 이따 나중에 물어보면 두꺼운 옷을 박판이라는지 후판이라는지 이게 헷갈려. 정말 쉽다? 봐요. 인심, 박한의 인심, 후한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은박지, 금박지 들어봤어요? 여러분 껌 쪽에 있는 거 뭐예요? 은박지. 얇아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박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자, 얇은 거야. 인심, 박하네. 후는 뭐예요? 후한 거죠. 그럼 두꺼운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두꺼운 개념이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망임유리는 철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철망 때문에 유리가 깨져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도유리.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해요? 프리즘 유리라고 하는 거죠. 빛을 확산시켜줘요. 그래서 주로 채광용 같은 데 많이 쓰는 거죠. 복층. 여러분 복층은 이중유리. 자, 이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페어글라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자, 일정한 공기층이 들어있어요. 그 공기층이 보온, 단열, 방음의 효과를 갖고 있죠.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많아요. 복층유리. 과거에 여러분 유리창이 이중 유리창이었죠. 그러니까 유리 하나로 자, 유리를 2장을 만들어요. 2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바깥은 플라스틱, 안쪽은 나무로 만든 그 창문을 만들죠. 그렇게 2겹으로 만들면 뭐가 좋아져요? 보온, 방음, 단열이 좋아지는 거죠. 그걸 이제 유리창 하나로 만들 때 유리가 2장이 되는 거죠. 유리가 2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층유리가 되는 겁니다. 많습니다. 망임유리예요. 이 철망이 들어가 있죠. 근데 유리를 깨잖아요. 이 철망은 안 끊어져요. 그러면 혹시 그놈이 오더라도 얘를 못 제껴. 왜요? 제끼면 손으로 파고 들어가.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방범, 방화용으로 씁니다. 자, 포도유리, 프리즘 유리. 자, 복층유리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이렇게 일정한 가스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자, 건조 공기나 질소 같은 거, 어떤 경우에는 좀 비싸면 아론가스 같은 걸 집어넣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요즘은요, 이 유리를 갖다가 한 장을 더 갖고 3중 유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훨씬 비싸겠지만 그만큼 단열, 보온 효과가 좋아집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강화유리도 있어요. 강화유리는 깨지면 이렇게 콩알처럼 깨져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앞유리가 뭔지 아세요? 자동차 앞유리가 뭐라고요? 큰일 날려. 여러분 자동차 앞유리가 강화유리면요, 빵 사고 났어. 그럼 소리 지르다 보면 입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자동차 옆 유리창이 강화유리고 앞유리는 사고가 나도 여러분 깨지는데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접합유리를 써요. 접합유리는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여러분 필름을 갖다 끼워요. 얇은 필름. 이 필름색이 가끔씩 가다 유리 색깔로 여러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왜 자동차 위에 보면 약간 파란색의 색깔이 들어있죠. 그게 자동차 유리 색깔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필름의 색깔을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필름이 무슨 역할을 하냐? 파손할 때 여러분 이 유리를 갖다가 자, 흩어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나면요, 그 앞유리창은 깨져도 붙어 있죠. 그래야 그게 안전한 거야, 사람한테. 다 확 깨지면 안 돼. 근데 옆 유리창은요, 여러분 깨졌을 때 쏟아져야 돼. 왜요? 여러분 차가 찌그러졌는데 문이 찌그러져서 안 열려. 그러면 유리창 깨서라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차가 호수에 빠졌어.
절대 앞 유리창 깨는 거 아니에요. 옆 유리창 깨야 되는 거죠. 혹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죠? 없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리블록입니다. 자, 유리블록은 이 블록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주로 채광, 장식, 자, 이런 개념으로 주로 많이 쓰이죠. 이렇게 유리의 여러분 특징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울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뭐 강화유리 이런 식으로 무늬유리까지. 시험제 출제가 돼요. 이런 특징 유리가 뭐냐라고. 그다음에 이제 미장공사 전가입니다. 여러분 미장이란 말 뜻은요, 바른다는 얘기가 아니야. 바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해석하면 예쁘게 장식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미장이에요. 그러면 꼭 굳이 여러분 흑손 갖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내 손바닥에 여러분 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멋있으면 이것도 미장이야. 근데 미장의 재료는 뭐 있냐? 꼭 시멘트, 모르타르만 여러분 미장 재료가 아닙니다. 이게 석회가 될 수도 있고 석고가 될 수도 있고 밖에 어떤 여러분 황토가죠. 황토를 발라도 미장이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요, 미장 재료 중에는 여러분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이 해석만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경이란요, 굳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공기와 만나서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기경성 재료고, 자, 굳는데 물과 만나서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수경성 재료예요. 다시요, 기경이 뭐라고요? 자, 공기를 만나서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 수경성, 물과 만나서 무조건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 이게 수경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석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기경성 재료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진흙. 여러분 진흙은 물로 반죽한다. 근데 이게 언제 굳냐면요, 물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진흙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흙이 여러분 진흙이라고 보시면 돼. 언제 굳어요? 물이 다 증발돼야 딱딱하게 굳는 거죠.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석회. 여러분 석회 보셨어요? 석회. 어디 가면 석회 있어요? 기부스요? 기부스를 석회로 왜 해? 여러분 석회는 대표적인 게 옛날에 운동장을 라인 그릴 때 하얗게 그렸던 게 여러분 석회예요. 이게 만약에 수경성이었으면 혹시 비 왔으면 여기가 탁탁이 굳었어야 돼. 근데 비 오니까 어때요? 다 쓸려 내려가 버렸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 석회는요, 자, 반죽을 하되 나중에 서서히 물이 증발돼서 나중에 딱딱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석회예요. 자, 그러면 수경성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시멘트예요. 시멘트는 물과 접촉하죠. 그래서 물과 만나서 화학 반응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수화작용, 수화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자, 모르타르 뭐가 들어가요? 시멘트가. 석고입니다. 여러분 석고는 수경성 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깁스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석고붕대가 뭐예요? 그래서 석고붕대는 물에다 적셔서 그걸 한번 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감잖아요. 그럼 나중에 굳어버립니다. 자, 콘크리트. 기본적으로 이게 좀 다 수경성 재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흙 같은 것도 바르죠. 진흙. 이것도 여러분 미장 재료입니다. 자, 모르타르. 그래서 자, 각각의 특징과 나중에 그 재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얘도 시방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장용 철물이 있습니다. 뭐 와이어라스, 메탈라스, 와이어메시, 코너비드, 논슬립.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간략하게 또 여러분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와이어라스, 이런 게 와이어라스예요. 탁장이죠. 탁장 아니에요? 이런 걸 이렇게 고정시켜놔요. 그래서 여기다 미장을 해버리면 요것들 때문에 미장이 잘 안 떨어지지만 더 좋아지는 거 뭐냐면 균열이 안 가는 거죠. 균열. 자, 메탈라스입니다. 이 메탈라스는 만약에 제가 칠판에다가 모르타르 갖다 바를 거예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절대 안 붙어. 이때 얘를 먼저 붙여요. 여기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시멘트 풀만 가지고 자 여기다 얼기설기 손으로 대충 갖다 해놓고 이게 여러분 굳잖아요. 그 위에다 이제 모르타를 바르면 아주 잘 붙습니다. 이게 메탈라스예요. 와이어메시 보셨나요? 우리 야외 나갈 때 삼겹살 먹으려면 이거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와이어메시예요. 공사 현장에서는 요 간격이 좀 더 큰 걸 쓰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서로 용접했다고 와이어메시를 용접 철망 또는 용접 강철망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나중에 코너비드입니다. 자, 이 모서리가 잘 깨지니까 여기다 자 깨지지 말라고 자 어떤 철물을 갖다가 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 위에다 미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모서리가 잘 안 깨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은 코너비드입니다. 자, 미장을 할 때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좀 직접 그려서 설명 좀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일 얘기가 나오네요. 타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를 분류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요. 자, 기본적으로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자기질이에요. 자기질이라고. 그럼 여기서 가장 나쁜 건 여러분 여기 도기질이에요. 나중에 헷갈리는 건 여러분 요 도기질과 요 자기질이 헷갈려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가는 여러분 앞에다가 고려자를 한번 붙여봐. 혹시 집에 한두 개씩 있지 않아요? 없어요? 저희 집도 없어요. 저 한 10개만 있어도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쵸? 자기질입니다.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타일들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가장 첫 번째 흡수율 가지고 합니다. 흡수율. 그럼 흡수율이 많은 게 좋을까요? 흡수율이 적은 게 좋을까요? 흡수율은 적은 게 좋아요. 왜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왜 친구 갑자기 전화하고 야, 너 물 먹었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물 먹었대. 그러면 나쁜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료가 여러분 물을 많이 먹으면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벽돌에서도 그런 흡수율 얘기 나오고 타일에서도 흡수율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일은 어떻게 만들어요? 구워서 만들어요. 흙을 갖다가. 그래서 굽는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 타일이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자, 굽는 온도는 보통 1300도 이상. 자, 석기질은 보통 요 정도. 그 다음에 도기질이 좀 작죠. 자, 근데 석기질은 재료 자체가 달라요. 흙에다 돌가루를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면이 약간 거칠어요. 자, 그래서 흡수율이 어때요? 1 내지 2% 정도, 10% 이하, 10% 이상 많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비싸요? 이게 제일 비싸요. 이게 가장 싸요. 근데요, 여러분 절대 이게 석기질인지 도기질인지 여러분 구분 못해. 타일만 가지고 봐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구분 못합니다. 뭐 갖고 해야 돼요? 흡수율 가지고 봐야 돼요. 흡수율 가지고. 근데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업자들한테 속는 게 문제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어떤 게 제일 비싸다고요? 자기질이 제일 비싸. 근데 내가 자기질로 내가 원했는데 도기질로 오는 경우 있어요. 왜요? 모양은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 못해. 여러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박스에 쓰여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타일을 살 때 반드시 이게 도기질이에요, 자기질이에요,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사는 건 자기질을 샀는데 나중에 박스에 도기질로 오면 잘못 온 거죠. 잘못 온 게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라고요. 아셨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먼저 반드시 이게 자기질인지 도기질인지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왜 우리 인테리어 할 때 내가 여러분 타일을 골랐을 때 그게 자기질인지 도기질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박스 봤을 때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다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훨씬 차이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조금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타일을 붙이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법은 뭔 뜻이었어요? 공사는 방법을 공법입니다. 자, 떠붙이기 공법 있고, 계량 떠붙이기 공법, 압착 붙이기 공법, 계량 압착 붙이기 공법, 밀착 공법, 이걸 동시 줄눈 공법이라고 하는데, 자, 떠붙이기가 여러분 집에 가장 많이 써요. 얘는 여러분 이렇게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요 뒤에다가 모르타를 먼저 놓고 갖다 붙여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모서리가 타일에 모서리가 모르타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뭐가 떠붙이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요 모서리 부분 있죠? 자, 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동전 있죠? 동전. 망치로 하면 안 돼. 동전으로 여러분 떡떡떡 두드려봐. 여기 두드려버리는 소리하고 요 가운데 두드리는 소리하고 다르면요. 여러분 여기가 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뭐예요? 떠붙이기 공법. 자, 저 떠붙이기 공법이 좋은 점은요. 여러분한테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업자들이 좋아. 왜? 빨리 붙여. 빨리 붙이면 여러분 뭔 뜻이에요? 그만큼 일이 빨리 끝나니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쁜 점은 뭐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저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그 물이 밖으로 나오면서 하얀 얼룩이 생깁니다. 그 얼룩을 여러분 백화라고 얘기해요. 얼룩이 져서 잘 안 지어요. 석회성분 때문에. 자, 또 하나는 가끔씩 깨지죠? 깨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한 가지만요. 자, 사실은 내가 잘 쓰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요즘은 타일을 갖다가 큰 걸로 붙이려고만 해요. 여러분 큰 걸로 붙이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평할까요? 바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평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기울기가 있고 기울기가 꺾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큰 타일을 붙이면 붙일수록 완전히 바닥에 접착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들뜨거나 아니면 어디를 잘못 밟았을 때는 타일이 깨지는 거죠.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면 여러분 붙이는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 여러분 책임이야. 왜? 여러분들이 골랐잖아 그 타일을. 여러분들이 그 타일을 골랐잖아요. 아니면 미래 나중에 있었으면 그건 시공 잘못이겠지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존에 붙여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선택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새로 여러분 타일을 붙일 때는요. 되도록이면 큰 거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업자한테 속는 거야. 왜 업자한테 속는 거야? 큰 걸 붙여야 빨리빨리 붙이고 가는 거죠. 깨지는 건 누가 깨놨어요? 여러분들 깨놨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요? 그건 고객님 책임입니다. 고객님이 잘못한 거죠. 근데 타일 가게 가도 그래요. 무조건 큰 걸 고르라고 막 자꾸 권해. 절대 큰 거 고르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요. 타일은요. 벽에 붙이는 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셨죠? 자, 200 곱하기 250 아니면 최대 여러분 300을 넘지 마세요. 아셨죠? 요즘 다 큰 거 붙이자고 그래. 바닥도 여러분 절대 욕실 바닥도 기울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요. 200 곱하기 200짜리 붙이던가 아니면 250 곱하기 250을 넘지 마세요. 아셨죠? 이것도 큰 거야. 되도록이면 작은 거 붙이려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기울기도 잘 맞춰지고 그 다음에 들뜸이 안 생겨요. 아시겠죠? 별론가 보다. 알았어. 나 몰라. 시험 문제는 아닌데. 시설교는 배우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요, 아파트에 타일 공사를 해야 돼. 타일 공사를. 그러면 절대 희방서에다가 여러분 입찰 공고 낼 때 우리 붙이는 공법은 떠붙이기 공법은 절대 안 돼라는 것을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돼요. 왜요?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최소요, 요 압착이라든지 또는요 계량 압착, 자 또는 뭐 밀착, 계량 떠붙여 상관없습니다. 자 이걸 꼭 하라고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이것도 출제가 됐고, 자 압착인가 계량 압착인가도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글씨로 나오면 절대 못 풀어요. 얘는 그림으로 자꾸 그래서 이걸 글씨를 이 그림에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타일은 여러분 기존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건 여러분 떠붙이기야. 왜 떠붙인지 아세요? 모르타르가 요만큼만 들어갔잖아. 그쵸? 그럼 나머지는 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떠붙이기예요. 저건 여러분 빈 공간에 뭔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깨지면 생기는 거죠. 모서리 같은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요 모서리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요게 모서리예요. 요 모서리 부분. 이만큼 비어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물을 많이 들어가면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흘러갖고 나올 때 하얀, 자, 백화관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자, 계량 떠붙임입니다. 자, 계량 떠붙임이 왜 계량 떠붙임이냐? 계량은 여기다 여러분 뭘요? 한번 발라준 거죠. 지금 한번 뭐가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압착 붙이기. 압착 붙이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만들어진 재료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밀착. 뭐 사실 이름만 제가 바꿔서 넣은 건데 하여튼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벽돌 같죠? 멀리서 보면 타일이에요, 타일. 요즘 외벽에 붙이는 거 거의 요즘 벽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벽돌용 여러분 외장용 자 타일이죠. 자, 이제 도장 공사입니다. 도장, 페인트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장 공사입니다. 자, 이 도장 공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 페인트 재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수성 페인트고 또 하나는요 유성 페인트예요.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 페인트가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수성은 물에 성분이 있는 페인트가 수성이에요. 그럼 얘는 반드시 물을 혼합해서 쓴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는 수성 카세인 페인트가 있고 하나는 수성 에멀전 페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수성 카세인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흔히 수성 페인트라고 했던 게 바로 수성 카세인 페인트예요. 즉 이런 거죠. 얘는 혹시 옷에 제가 페인트가 묻어서 물빨래하면 지워져. 이게 여러분 수성 카세인 페인트.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물이 들어가요. 근데 에멀전은요, 여러분 혹시 에멀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노션하고 에멀전 차이점이 뭐예요? 에멀전이 더 촉촉하죠? 왜요? 에멀전은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을 혼합한 거예요. 근데요, 이 기름 성분 때문에 얘는요, 물에 안 씻겨요. 안 씻깁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로 얘는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외부용으로 많이 써야 돼요. 자, 얘는 쉽게 들으니까 내부용으로만 써야 되고 이런 개념들을 나중에 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유성 페인트 나옵니다. 유성 페인트는 여러분 기름 성분이 있다고 해서 유성 페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유성 페인트는 또는 옥외용으로 쓰는데 문제는 이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에 약해서 콘크리트 같은데 모르타르 같은데 절대 칠하면 안 돼요. 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갈라지면서 이렇게 들떠요. 오므라들면서 다 갈라지면서. 그래서 얘는 철판이나 목재 이런 데는 쓸 수 있지만 콘크리트, 모르타르 이런 알칼리 성분이 있는 데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바니쉬. 자, 바니쉬를 일본 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니스라고 했었죠. 뭐라고요? 니스. 바니쉬가 여러분 그냥 바니쉬 빼고 바자 니스라고 일본 애들이 아셨죠? 니스. 자, 그런데 자 바니쉬
라카. 자, 나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전부 다 투명 재료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자, 여러분 또 시험 문제는 반니치도 나왔고 여러분 이 라카도 나왔어요. 자, 영문으로 라카 또는 라코라고 표현하는데 둘 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라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칠하는 거죠. 즉 무슨 타입으로 칠해요? 스프레이 타입. 왜 스프레이 타입 칠할까요? 너무나 빨리 굳어서.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건성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라카 어디 가면요? 자동차 페인트가 여러분 라카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보면 전부 다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죠. 이게 부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터치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매니큐처럼 굉장히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라카는 반드시 스프레이 칠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좀 배우시면 돼요. 바니쉬 주로 목재에 많이 칠하죠. 투명해서. 자, 라카도 주로 뿜칠로 한다는 얘기. 이게 뿜칠입니다. 그래서 자, 이 뿜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자, 바니쉬 칠할 때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조금 얘기를 좀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잠깐 먼저 쉬었다 갈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